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디에 서야 하는가?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 유가는 폭등하며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묻습니다. 침묵은 외교인가 아니면 결단을 미루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란 문제가 한국의 위기가 되었는지, 국제사회는 이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딜레마, 이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선동이 아닌 현실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침묵의 끝에서 시작되는 결정의 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과 탈출구, 침묵의 끝, 선택의 시작. 한국은 이제 어디에 서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026년 5월의 대한민국은 조용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지진의 전조처럼 거대한 균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는 작전명 아래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지휘부를 정역 공습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방역에 나섰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불과 며칠 만에 배럴당 11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6년 5월 4일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 40분경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알쿠아인 항구 인근에서 한국 최대 해운사 HMM 이 운용하는 화물선 남호호가 미상의 비행체 2기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체 하단에는 폭 5m, 깊이 7m의 거대한 파공이 생겼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중동의 전쟁을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보는 관전자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이라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관계없는 국가들을 향해 발포에 나섰다.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압박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외교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이란을 직접 지목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란 대사를 불렀지만 공식적인 초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려는 핵심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침묵은 외교인가? 아니면 무능인가? 이 내용은 단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거나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어떤 구조적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정하고 솔직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1장. 이란 문제는 왜 한국의 위기가 되었는가? 이란 문제가 왜 한국의 위기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폭 33km부터 96km까지의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작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의 약 25%, 즉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의 4~5통 중 하나가 지나갑니다.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에게 이 해협은 혈관 속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리고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2026년 2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50원 안팎이었습니다. 달러 표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하는 비용은 2배로 불어납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이전의 중동 갈등과 다른 점은 한국 선박이 직접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중동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한국 선박이 이렇게 직접적인 피격 대상이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2021년 이란이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억류였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국영방송을 통해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 대한민국의 자산이 공격받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한국 선박 26척이 사실상 억류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선원들은 불안한 해역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배들을 운항하는 선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배들이 운반하는 물자에 의존하는 기업들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물류보험 시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동 항로에 대한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해운사들은 중동 항로를 아예 포기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중동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는 외교 원칙 아래 중동의 원유를 사들이고 건설 수주를 따내며 조용히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조용히 거리를 두고 평화로울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한국이 미국 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립을 표방해도 중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한국 외교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란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한국 경제를 직격했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 안전의 문제로 전쟁이 우리 앞에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제2장 국제사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 온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결 구도가 마침내 군사적 충돌로 폭발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휘부가 초토화되었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해군은 개전 나흘 만에 대부분의 함선을 잃었고 공군도 주요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즉각 방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미군이 주둔한 중동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전쟁은 단번에 서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극적 방어 참여에 머물렀습니다. 전면적인 참전이 아니라 방어와 해상 항행,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약 5주간 지속된 전쟁은 2026년 4월 7일 불완전한 휴전 합의로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월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간헐적인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일부 부대는 지휘 체계가 흔들린 가운데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바로 5월 4일의 나무호 공격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선박이 동시에 피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공격한다는 논리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해상안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국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안보 동맹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동맹, 공급망 동맹, 군사 동맹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국제사회가 움직인다고 할 때 그 배경에는 언제나 순수한 정의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자국 선박과 에너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고 미국도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와 국내 정치적 이익이 결합된 판단에서 행동합니다. 동맹국의 요청이라는 포장 안에는 각국의 냉혹한 국익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이 질서 속에서 움직일 때 그 명분을 가장 잘 설계하는 것이 진짜 외교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방 블록이 해상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 구도 속에서 중립을 표방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앞으로의 외교적 신뢰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3장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한국 참여를 압박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중동 작전 참여를 요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압박에는 깊은 구조적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동맹국 무임승차론을 핵심 외교 철학으로 삼아왔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세계의 안보 질서를 지켜주면서 그 혜택은 동맹국들이 누리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중동 원유를 값싸게 수입하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논리의 핵심입니다. 둘째, 현재 미국의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의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첨단 조선업, 방위산업,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형성하는 저항 블록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중동 해상 항로가 모두 연결된 거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한국이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국에게 전략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미국 내 정치적 맥락도 작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의 결과를 미국 국내에서 성공 사례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지지와 참여는 혼자 싸운 전쟁이 아니라 국제연합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한국의 참여는 군사적 의미 이상으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집니다. 반대로 한국이 참여를 거부하면 트럼프는 국내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희생에 무임승차했다는 정치적 공격 카드를 쥐게 됩니다. 2021년 바이든 정부 시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핵 협상 복원 JCPOA 재개 노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2일기 행정부가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6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군사 공격으로 이란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한국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외교로 문제를 풀자는 쪽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트럼프의 동맹 책임 분담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쟁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한 사후 정당화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란을 공격하는 결정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결과로 한국 선박이 피격되었고 이제는 책임을 함께 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옆집과 싸움을 벌여놓고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요. 함께 싸웁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이 논리를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명분만큼은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감정적 요구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동맹 논리, 전략적 이해관계, 국내 정치적 필요가 결합된 복합적 압력입니다. 한국은 이 압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국익에 맞는 대응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한국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4장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이란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것은 무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놓인 딜레마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하게 나가도 문제, 조용히 있어도 문제인 상황입니다. 외교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중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강경 대응을 선택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 반발이 생깁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 자체를 트럼프의 전횡이자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란 공격을 규탄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편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서도 미국의 뜻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류에서 이란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군사 참여를 결정하면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결집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이 실제로 보복을 강화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커집니다. 이란은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중동 에너지 수입 루트를 더 위험하게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26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인근에 억류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란을 강하게 비난하면 이 선박들과 선원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동에서 확전될 경우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유가 급등, 공급망 혼란,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미 어려운 국내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극적 대응을 유지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첫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도체, 인공지능, 공급망, 첨단 기술 전반에 걸친 전략적 파트너십의 기반입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이면 이 관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보수층과 중도층의 이탈이 시작됩니다. 남우호 사건 이후 왜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야당뿐 아니라 일반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프레임이 굳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라고 불렀던 것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외교에서 모호성은 때로 전략적 자산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종종 나약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눈은 결국 선거로 표현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딜레마는 진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십은 딜레마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지 끝없는 유보가 아닙니다. 제5장 한국 내부에서 커지는 선을 넘었다는 인식. 한국 국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여론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이고
지금도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또 다른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국민들은 국가가 모욕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공격하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는데 한국 정부가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명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 배가 총격을 당했는데 누가 쏜지 모른다는 정부의 발표는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외계인에게 공격당한 것이냐는 조소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왜 한국 정부는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우호 피격 당일 밤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160명의 선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첫 반응으로 보인 것이 부동산 이야기였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나쁜 신호였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뒤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결국 메시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 내 이란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자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단순히 이란이 피해자라는 시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대규모로 학살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란 체제에 대한 한국 내 반감도 커졌습니다. 이것은 이란을 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란이 무조건 피해자라는 단순화된 서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 여론은 이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는 이란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진보는 반전 프레임을 앞섭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한국 선원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한국 경제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공방 속에서 이 실질적인 질문이 묻히는 현상,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래된 약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부의 여론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싫지만 무시는 더 싫다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의 이 변화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제6장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한국의 현실적 선택.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방송은 한국이 이란 전쟁에 전면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는 분명히 제3의 길이 존재합니다. 그 길을 책임 있는 제한적 참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해상간보 참여 확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되었는데 그 역할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의 문제이자 정치적 합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야당과 협력하여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제한적 군사 협력입니다. 미국 주도의 해상작전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 정찰, 수송, 의료 지원 등 비전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명분을 확보하면서도 직접적인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많은 중견국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헌법상 제약 속에서 비전투 지원을 통해 동맹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강한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이란에게 한국 선박 공격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재발 방지와 억류 선박의 즉각 출항 허용을 요구하는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강도가 문제입니다. 이란 대사를 초치하지 않고 만남의 형태로 소통했다는 것은 이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항의의 강도는 그 방식과 공개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영국, 프랑스 방식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국제 항로 안전 확보라는 명분 아래 해상 방어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국 선박과 항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형 모델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분쟁에 편승하거나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 이 메시지는 진보층에게도 보수층에게도 그리고 미국에게도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더 많은 참여를 원할 것이고 이란은 어떤 참여도 반이란적이라고 볼 것이며 국내의 진보는 너무 많다고 하고 보수는 너무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가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선택은 전면전 참여와 완전한 침묵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한 해상안보 강화, 비전투 지원을 통한 동맹 의무 이행, 그리고 이란에 대한 단호하고 공개적인 외교적 메시지가 결합될 때 한국은 책임 있는 중경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On a starlit night we fly through the clouds we touch the sky dreams that shimmer in the air in your arms I'm free from c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storms and through the calm. In your gaze, I feel the charm. Time can't break this bond we share. In your love, there's nothing rare. Always there, in every twist, in the mist where loves persist. Hold my hand, we'll never part. You're the beat within my heart. 제7장. 왜 지금이 결정의 시간인가? 대한민국이 이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은 중립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선택의 비용은 높아집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 교훈을 가르쳐 왔습니다. 1930년대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의 팽창주의에 대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명분으로 선택을 계속 미룬 결과는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2차 세계대전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지연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압박은 강해질 것입니다. 4월 7일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은 독자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더 많은 동맹국들의 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불리한 조건에서 더 강한 압박 앞에 서게 됩니다. 둘째,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서방 블록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는 조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셋째, 국내 여론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한 접근으로 받아들여졌던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는 눈치 보기와 무능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지를 잃은 정부는 강한 외교를 펼칠 수 없습니다. 넷째, 26척의 억류 선박과 선원들의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인도주의적 피해가 커집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나라의 위험한 바다에서 발이 묶인 선원들,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한국의 외교적 결단 지연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외교 결정은 대통령 한 명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수많은 전선과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 갈등, 야당과의 충돌, 경제 문제, 북한 리스크까지. 중동 문제는 어쩌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내가 준비되면 결정하겠다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결정한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결정의 시간인 이유는 한국의 편의가 아니라 국제 현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선택은 비용이 더 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의 원칙과 한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제8장 프랑스와 영국의 방식, 한국이 참고할 현실 모델. 이 장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용한 사례는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번 미이란 전쟁에서 전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관한 것도 아닙니다. 두 나라는 이란의 미사일 요격 방어 작전에 참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해상 안보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한적 참여, 독자, 명분입니다. 미국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명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번에 보여준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오래된 외교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직접 지휘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유럽 독자의 해상,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나무호와 함께 피격된 프랑스 선박도 이 작전의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외교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자국민과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영국의 방식도 유사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지지해온 나라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방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에 관한 국제 화상 정상회의를 프랑스와 공동 주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쟁 지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항행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명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미국 편이 아니라 국제법 원칙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유연하고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한국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해부대의 임무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 작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부대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국회 토론을 통해 여야가 함께 결정한 사안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분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더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해상안보연합의 비전2 역할로 참여합니다. 정보 공유, 의료 지원, 통신 협력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란에게 한국 선박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외교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한국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은 진다는 입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프랑스와 영국의 방식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선박도 피격되었고 영국 역시 중동에서 꽤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자 명분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과 원칙도 없이 눈치를 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국가의 품격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방식은
한국이 현실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모델입니다. 전면전 참여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국제법 원칙이라는 독자 명분 아래 제한적 비전투적 참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한국형 해법의 핵심입니다. 제9장,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이란을 공개적으로 규탄하지도 않고 해상 안보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알아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도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한미 관계의 균열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침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는 기억력이 긴 게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책임을 회피하는 동맹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 모든 양자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은 어디 있었는가? 라는 질문은 미래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을 불리하게 만드는 카드가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중동 내 한국의 영향력 약화입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건설, 에너지, 방산,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넘시티 프로젝트, UAE와의 에너지 협력, 이라크 재건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국제 위기 앞에서 한국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 사업들의 지속성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한국 선박에 대한 추가 위협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남우호를 공격하고 한국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란 강경팩에 한국 선박은 공격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지력은 반응의 예측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공격에 아무런 비용도 없다면 공격은 반복됩니다. 네 번째 결과는 국내 정치적 타격입니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여론이 이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율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당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의도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외교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러나 이 전술이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폭풍이 실제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국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두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4월 휴전 이후에도 독자 작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비용이 있는 선택과 비용이 없는 선택 중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작은 선택과 비용이 큰 선택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치르는 비용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제10장 이재명 대통령의 탈출구
이 방송의 결론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적인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 더 강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탈출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출구가 연결된 복합적인 통로입니다. 첫 번째 탈출구는 명분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속에서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견은 미국 전쟁 참여가 아니라 한국 국민 보호가 됩니다. 이 메시지는 진보와 보수를 가로지르는 설득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탈출구는 초당적 협력입니다. 청해부대 파견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비준하는 과정은 이 결정이 이재명 정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이라는 의제 앞에서 협력을 거부하는 정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 번째 탈출구는 이란과의 투트랙 외교입니다. 한국이 이란의 남호 공격을 규탄하고 해상안보 조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용납할 수 없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은 이 투트랙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축, 즉 이란에 대한 단호한 규탄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 축이 함께 작동해야 외교가 완성됩니다. 네 번째 탈출구는 경제적 충격 완화 조치입니다. 국민들이 외교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 물가 불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국민의 불만은 커집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축, 물량 확대, 대체 공급 루트 개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교 문제이기 전에 민생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탈출구는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의 전환입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이 중동 에너지에 70% 이상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적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공급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 그리고 수소에너지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번 위기가 가르쳐준 필수 과제입니다. 외교 위기는 때로 구조개혁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탈출구들이 이론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 정치의 장벽은 높습니다. 야당과의 협력은 쉽지 않고 진보 지지층의 반발은 실질적입니다. 중동 에너지 전환은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제입니다. 이란과의 투트랙 외교는 이란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상대방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 이재명 대통령의 탈출구는 존재합니다. 명분의 전환, 초당적 협력, 투트랙 외교, 민생보호, 에너지 구조 개혁. 이 5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탈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치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전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질서 속에 깊이 연결된 국가이며 그 연결은 혜택과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선택은 두렵습니다. 강하게 나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고 조용히 있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을 미루는 사이 상황은 악화되고 선택지는 줄어들며 결국 우리는 더 불리한 위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신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누군가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고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친다. 지금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북 오브 하우 투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현실의 질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침묵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